이번 시간은 유통마케팅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촉진 믹스의 구성 요소 중 인적 판매의 단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교환 과정으로 설명될 수가 있고, 그 교환이라는 것은 뭐 제품, 유무형의 제품,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가치 교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마케팅에서 가치 교환을 할 때에 구매자가 자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이 촉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촉진이라는 것은 뭐 광고나 홍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채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시험 문제에서도 광고와 홍보에 관한 비교 있죠. 뭐 통제 가능하다. 뭐 내 돈 내고 내가 했으니까 뭐 홍보는 통제 불가하다.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비교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인적 판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인적 판매라는 것은 기업이 일반적인 유통 흐름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제조업자로부터 중간 상인을 거쳐서 소비자로 그 가치 제공을 위한 그런 유무형의 제품이 이전되어질 때, 이러한 흐름 자체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맞닥뜨린다라고 해서 전방이라고 얘기해서 이런 흐름을 전방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는 이제 후방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적 판매라는 것은 고객과 직접 맞닥뜨려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그런 촉진 활동에 비해서는 소비자와 사람 간 사람, 즉 원투원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개별화 정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정보 제공량이 많다,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다, 깊이 있게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보면 1번 단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촉진의 속도가 느리고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특징을 보일 수가 있게 되겠죠. 비용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단위당 비용을 보자면 인적 판매가 단위당 비용에서는 상당히 과도하게 또 소요가 될 수 있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2번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제한적이라는 표현들이나 혹은 우리가 배우는 이런 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가장 보편적인 검증된 이론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마케팅 내에서는 무언가 선택했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선택될 수 있는 방법에 현재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검증된 이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가장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비교를 할 때 상대적인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잘 팔린다, 무언가가 잘 팔리지 않는다, 상권이 넓다, 좁다, 이런 표현들을 했을 때는 무엇과 비교해서 넓고 무엇과 비교해서 좁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다른 촉진 요소에 비해서는 제한적이지 않고 또 상당히 폭넓다라고 볼 수 있어요. 3번 고객별 전달 정보의 차별화가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별화 가능하겠죠. 원투원이기 때문에. 경쟁사의 모방이 용이하여 촉진 효과가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적 판매라는 것은 장기간의 관계 형성이라는 부분들을 중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짧지 않습니다. 통제가 곤란하며 촉진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적 판매는 뭐 인적 판매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단점으로 가장 적절하다 볼 수 있습니다. 47번 재고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EOQ 모형에서 경제적인 주문량에서 경제적 주문량은 주문 비용, 재고 유지 비용 이를 합한 연간 총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주문량을 말한다. 그래서 경제적인 주문을 한다는 건 주문할 때 나가는 비용과 또 재고를 유지하는 그 비용 자체의 전체 비용 자체를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연간으로 볼 때 맞는 얘기고요. 2번
판매분 매입 방식의 경제적 주문량은 재고품의 단위 원가가 최소가 되는 1회의 주문량을 계산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분 매입 방식은 그런 게 아니죠. 단어 자체 내에 이미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판매한 분량만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즉 공급업자가 100개를 줬는데 100개 중에 80개를 판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80개만 판매를 근거로 매입 처리하고 나머지 20개는 반품을 하겠다는 것이 판매분 매입 방식입니다. 따라서 재고 관리에 있어서 판매분 매입 방식은 적정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고라는 부분들에 대한 감안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2번이 가장 올바르지 않죠. 3번 ROP 모형에서는 수요가 불확실할 경우 주문 기간 동안 평균 수요량에 안전재고를 더하여 재주문점을 결정한다. 재주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점포를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을 다시 들여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문을 냈을 때 어떻게 주문량을 결정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평균 수요가 되는 것에서 돌발 수요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재고를 결합을 시켜서 재주문점을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안전재고라는 것은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해당 점포에서 요구했을 때 그 해당 제품이 없게 되면 재방문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그런 비용적인 관점까지 고려한 안전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4번 ROP 모형에서는 수요가 확실한 경우 조달 기간에 1일 수요량을 곱하여 재주문점을 결정한다. 수요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5번 ABC 관리 방식에서는 재고 품목수와 매출액 비율에 의해서 아이템을 그룹핑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가 ABC라는 단어들은 크게 두 부분에서 언급이 되는데, 하나는 액티비티 베이스 코스트라고 해서 활동 기준 원가고요. 그리고 하나는 ABC 재고 품목이라고 해서 잘 팔리고 수익이 좋은 것, 그리고 그다음에 잘 안 팔리는 것, 그리고 이제 매장에서 버릴 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정한 기준으로 그룹핑해서 이제 다룰 때, 그래서 이런 두 가지로 ABC를 보죠. 이 활동 기준 원가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상물 분리라는 걸 하죠. 상적인 흐름과 물적인 흐름을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과거에는 자사의 물류를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물류 비용을 줄이면 그만큼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물류에 있어서는 물류 전문 기업을 이용을 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그러면서 고객은 신속하게 받기를 원하죠. 한 개 주문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개 보내는 물류비가 많이 들면 안 보내요. 그런데 물류업체는 한 개라도 보낼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요금을 책정이 되죠. 그래서 신속한, 정확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저렴하게 또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상물 분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물 분리를 하게 되면 외주 물류비만 제공을 하면 되지만 그 물류비를 도대체 어디까지 볼 거냐, 자가 물류비야 또 위탁 물류비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부자재를 들여와서 재고 창고에 우리가 보관을 하게 되고 생산 라인에 들어가고요. 생산 라인도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이제 이동이 일어나고, 여기서 거점으로 수송이 일어나고, 거점 내에서 고객으로 배송이 일어나는 이런 운송의 개념들이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각각이 모두 다 물류냐, 아니면 이 창고 내에서 하역기기로 내리는 것이 물류냐, 어디까지 물류를 볼 것이냐의 기준적인 부분들이 모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활동을 기준으로 원가 계산하면은 실질적인 부분들로서 복잡하지만 보다 타당성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고 관리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으로 A, B, C 등급으로 나뉘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48번 서비스 특성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을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활동들을 전개를 하는 것이죠. 그때 기업에서 마케팅 관리를 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죠. 보다 구체화시키려면 필요한 게 가장 일반적인 게 4P였죠. 처음에는 제품을 만든다, 프로덕트고 그에 따라서 프라이스, 가격을 매기고 그리고 판매하는 과거의 플레이스는 장소적인 개념이지만 지금은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으로 확장해서 유통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잘 팔릴 수 있는 촉진적인 개념 해서 프로모션 그리고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덕트 해서 4P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중에 제품이라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형의 제품이 있고 무형의 제품이 있죠. 그래서 서비스라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유형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표준적인 제품과 비표준적인 제품으로 또 나뉠 수 있게 되고요. 무형의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서비스가 되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우리가 처음에 이 머리를 다듬기 위해서 그 머리 다듬는 곳에 갔는데 만족해서 또 갔을 때 그 정도의 만족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비표준화 그리고 우리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성이라는 것이 가지고요. 공급자와 그 서비스 내용을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분리성 등등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형화의 제품의 상대적인 표현으로 무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형성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1번 무형성 때문에 인간의 감각만으로는 서비스 구매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비스를 잘 받았습니까는 이제 사후적인 부분들의 만족과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분리성은 서비스의 경우 생산과 소비가 각각 분리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비분리성이라고 했는데 여긴 분리성이라고 됐죠. 틀렸어요. 동시 발생입니다. 3번 비분리성은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이들로부터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4번 품질 가변성이란 서비스 공급이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구매할 때마다 품질이 다르며 심지어 동일한 공급자에게 구매하는 경우에도 품질이 상이한 것을 말한다. 품질을 표준화하기에는 이제 변동이 있다라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류를 이용을 하잖아요. 이 물류라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제공을 하느냐, 역물을 제공하는 거죠. 노동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물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전달하는 겁니다. 그 잘 전달하는 것은 유형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류는 서비스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서비스 잘 전달하기 위해서 물류의 전문 업체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 기업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이 물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게 되고 그 표준화를 통해서 자동화, 기계화가 될 수 있게 되는 형태들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물류에 대한 부분들도 시기적으로 언제 보내느냐에 따라 신속하게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요. 5번 서비스는 서비스의 생산이 시간 소요에 기초하고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소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생산과 동시에 소멸이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9번 유통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상권은 소매업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판매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고 어느 지정 상업 집단의 상업 권력에 미치는 범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로지스틱스는 원재료의 조달에서 제품 판매,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물류라는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물의 흐름이 아니라 그 물의 흐름의 체계적인 경영관리적 측면으로서 로지스틱스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상품계획이란 고객의 수요를 잘 연구, 고객에게 팔릴 수 있는 상품의 선정 및 구매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조업자가 중간 상의를 거쳐서 고객에게 이전되어지는 이런 제품이 판매가 될 수 있을까, 판매가 되지 못할까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소매상으로부터 규합되고 소매상이 도매상으로부터 규합되고 그 잘못된 정보가 제조업자로 감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산을 갖고 오고 그에 따라서 사장되는 재고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채찍 효과 같은 것들이 블루 이펙트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보화사회라고 얘기하죠. 그런 정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걸 제공함으로써 경쟁 업체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 있도록 고객에게 회원카드라든지 아니면 내 고객은 아니지만 다른 그 가입된 고객의 정보를 내 고객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휴카드에 가입을 한다든지 노력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고객 수요, 이 측면을 좀 잘 생각하자라는 얘기고요. 4번 판매 촉진이란 소비자의 관심 및 흥미, 사고 싶은 욕구를 우리 매장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에 쏠리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5번 총 마진 수익률은 이익과 회전율을 동시에 감안하여 평균 회전율을 총 이익률로 나누어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회전율이 아니고요. 평균 재고액 분의 그리고 총 이익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못됐죠. 그래서 마진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5번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50번 유통 마케팅 조사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통 과정에서의 정보의 흐름은 생산물의 구매자인 소비자와 시장의 동향을 해명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을 포함하며 이는 마케팅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마케팅 조사를 할 때 그 조사를 하는 조사 목적 그 분명히 하고 그 조사 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조사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선정하게 되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일정한 그런 소스를 개발하는 회사 내에서 특정 마케팅 업체에 최고의 맛의 소스를 무엇인지 조사해 달라고 의뢰를 했을 때 막상 조사를 했더니 소비자는 다양한 입맛을 갖고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또 하나의 맛이 있더라 해서 그러한 부분들로서 다양한 소스를 개발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죠. 지금도 그러한 것이 발전이 되어져서 지금은 개별적인 그런 군집적인 부분들의 마케팅이 필요해라고 보편적이게 됐지만 초창기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기업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주었던 아주 중요한 마케팅 조사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정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조사 범위, 정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마케팅 조사에 의해서. 2번 조사의 범위는 수요자에 관한 시장 조사, 생산물, 가격, 경로, 프로모션에 의한 마케팅 믹스 요소, 그리고 환경 요소로서의 경제 상황, 경쟁, 기술, 정치, 유행 등 유통 활동에 대한 조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조사하면 되는 거죠. 3번 수요자보다 공급자를 대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조, 판매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 관해 조사하고 나아가 그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제가 정보화 사회라고 그랬죠.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고객, 소비자들입니다. 그 고객과 소비자들은 주인의식이 생겼고 자신이 정당한 가치만큼 그 해당 서비스나 제품들을 받기를 원하죠. 정당한 교환을 요구하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고객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자보다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관점,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용어를 사용한 건데 바뀌었죠.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4번 주요 대상은 매출액 예측, 시장 점유율의 측정, 시장 동향의 명확화, 조직 이미지의 측정, 브랜드 이미지 측정, 표적고객 특징의 명확화, 제품과 패키지의 설계, 창고와 점포의 입지, 주문 처리, 재고 관리 등이다.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건 5번인데 조사해야 할 문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라는 부분들인데 조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분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파란색이요, 빨간색이요, 노란색이요. 이걸 조사하는 게 아니죠. 파란색의 의류를 만들었을 때에 그것이 팔릴 것인가 팔리지 않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고 더 구체화적으로는 이 파란 옷을 남성에게 판매했을 때 팔릴 것인가 판매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되어져 조사를 함으로써 양재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의 전망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목적의 명확화, 대상 선정, 방법 결정, 시간, 시기, 예산의 결정, 결과 보고와 평가라는 과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플로우를 거치게 됩니다. 51번 유통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유통경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통경로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업의 전반적인 목표, 마케팅 목표가 일치하는 것,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앞서 상물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못하는 부분들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류기업이 아닌 일반적 제조하는 생산하는 기업들의 목표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기업의 전체 목표 내에 각 사업 단위들이 있다면 사업부 조직이 비즈니스 유닛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사업 단위 내에서의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내에서는 이러한 목표라는 부분들이 기업의 목표, 전반적인 목표와 그리고 마케팅, 어떻게 고객에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케팅의 한 요소가 유통이기 때문에 그런 유통의 목표를 같이 그 해당 큰 바운드리 목표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유통경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난 후에는 유통경로 전략을 결정하게 되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때는 유통 커버리지와 통제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3번 유통경로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로 시스템의 최종 단계까지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유통경로의 푸시 전략은 인적 판매 방식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중간 상인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푸시 시스템, 풀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하게 되는데 내가 직접 중간 상인으로부터 고객까지 직접 미는 형태를 푸시라고 그러고 광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게 만드는 것은 당기기 전략이라고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고 이제 여기서는 푸시 전략이라서 인적 판매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합니다. 5번 유통경로를 통해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이나 소매상과 같은 중간 상인을 거쳐 소비자에게로 이동되는 후방 흐름이 촉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루어지는 이 플로어 자체는 전방이기 때문에 전방 흐름, 반대는 후방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올바르지 않네요. 52번 머천다이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머천다이징이라는 것은 상품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어떠한 상품을 매입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판매하는 것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마케팅 활동을 머천다이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2번 고객, 레인, 협력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 커뮤니케이션, 배달, 교환하는 일련의 활동, 기관,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상품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업이 어떤 마케팅 목표를 어느 정도로 판매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그런 일련의 계획과 관리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품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이 옳지 않죠. 3번 매입과 판매를 연결하는 시장성 있는 상품을 창출하기 위한 기법으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업 마케팅 목적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장소, 시기, 가격, 수량으로 제공하는 것에 관한 계획과 관리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개념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과 3번적인 내용을 알게 된다면 2번은 상이한 내용이라는 것을 손쉽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53번
디스플레이 유형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방사형 배열은 디자인 요소들이 중심점으로 빛처럼 모아지는 것이다가 아니고, 방사는 이제 뻗어나간다는 것의 디스플레이 전시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방사되어지는 형태다. 따라서 바로 1번이 올바르지 않겠네요. 나머지 디스플레이 유형은 단순 개념들의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54번 포지셔닝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기업은 어떠한 자신들의 신제품이든 어떤 변수든 무언가를 통해서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할 수 있죠. 일정 기준으로. 그 세분된 시장 내에서 목표 시장을 타겟팅하게 되죠.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시장 내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에 포지셔닝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STP를 할 때에는 우리가 휴대폰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만, 휴대폰을 생산하는 기업이 여러 군데죠. 그렇게 중첩이 된다면 A사가 기능을 부각하는 포지셔닝을 한다면, 같은 기능을 하게 되면 경쟁 우위 때문에 마케팅 소모가 큰다든지 차별화적인 부분들이 약하다. 그러면 B사는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소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경쟁사와 분석을 한다는 건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경쟁사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기업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그 부분들의 운영하는 분의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얘기예요. 어떠한 A라는 서비스 연수 프로그램이 있고 B가 있는데, 이 B를 하는데 그 특정 큰 규모의 기업이 A 대신 B를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B에 대해 좋은 점만 나열한 부분들에 있어서 A가 B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것을 또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기업이 선택한 포지셔닝 전략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쟁사 대비 경쟁적인 강점을 파악해야 되고, 적절한 경쟁 우위도 선택해야 되고요. 가격이든 품질이든 선택한 포지션을 어떻게 전달할지 전달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2번 시장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군집화하여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자 하는 것이 포지셔닝 전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위치하게끔 만드는 활동이에요. 여기서는 특정한 변수에 군집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겠어요? 시장을 세분화해 나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타겟팅 나가고, 그 다음 포지셔닝인데, 마치 이것이 포지셔닝인 것처럼 써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문제하고 올바르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3번 제품 포지션은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자사의 제품이 경쟁 제품에 대비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하나 물어본다면, 컴퓨터를 산다면 어디 회사에 컴퓨터를 사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포지셔닝 활동을 잘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자사의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먼저 떠오르게, 그럼으로써 구매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활동, 그게 포지셔닝이죠. 4번 기업은 선택한 표적 시장의 소비자들 마음속에 경쟁사 대비 최대한의 경쟁적 우위를 누리기 위한 포지셔닝 전략을 기획하고 이에 부합될 수 있는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게 되겠죠. 5번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을 포지셔닝 할 수 있는데, 상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혹은 기능 디자인 같은 이제 속성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상품이 제공하는 베네피트, 편익이라든지, 사용을 어떨 때 해야 되는지, 사용 상황이라든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하고 나서 무슨 음료, 그리고 땀 흘릴 때, 그래서 남성적, 여성적 어떤 그런 음료의 형태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용자 집단을 위한 상품, 특정 사용자들은 집단은 이걸 사용하는 이런 것들로서 소구하는 포지셔닝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55번 선매품을 유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부적절한 것은 뭐 선매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선택적인 유통 경로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의 선매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중에 가격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면 즉 저렴한 형태들로서 소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들을 부각하게 된다면 유통 경로는 어떻게 책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고려해 보면 1번 품질 대비 가격 특성을 강조할 경우 선택적 경로를 채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품질 대비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격 특성의 소구라고 보고 선택적이 아닌 개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대비 가격 특성, 뭐 품질 대비해서 우리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할인점의 경우, 할인업체의 경우 선매품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품질 대비의 소구가 또 가능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 내에서 1번은 선택적 경로가 아닌 개방적 경로의 측면들로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56번 유통경로의 성과 측정 중 재무적인 측면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통상적으로 계산 문제 같은 경우 뭐 해당 문제는 계산보다는 개념적인 기술인데 그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알고 있는 부분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뭐 물론 여러분들은 다 푸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개념들이기 때문에 5번에 보시면 자금의 효과적 활용도를 나타내는 총 자산 회전율은 영업 활동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 자산의 회전율이에요. 가지고 있는 자산 잘 썼냐, 기계 잘 돌아갔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지 영업 활동 잘했냐 못했냐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5번이 가장 바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57번 고객관계 관리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뭐 이 부분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라는 부분들은 단회적인 판매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고객과의 뭐 정보화 사회에서 고객이 정보를 주고 고객이 기업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고객과는 단기적인 것이 아닌 고객과 장기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고 이런 관계 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영기법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관계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과 관련된 정보들을 가상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저장 창고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이 밑에 그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이제 검색이 되거나 뭐 이런 화면들도 있고 보기 더 편하게 만든 데이터베이스로는 엑셀처럼 이제 직접 입력을 하는 거죠. 번호, 이름, 성별, 구매 금액, 구매한 상품 뭐 이런 것들을 이 온라인상에 이 박스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 명령 자체는 ASP나 PHP나 JSP 같은 것들로 만들어서 연동되게끔 만들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고객과의 DB가 쌓이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안정적인 장기 관계로서의 효율적인 마케팅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는 그 구매 용의자로부터 단 한 번의 구매가 거쳐서 반복 구매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그 반복 구매하는 단골 고객을 거쳐 충성 고객으로 넘어가는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관리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충성도 사다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있어서의 그런 고객이 나에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당연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객이 자사에게 주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혜택은 차이가 있죠. 고객에게 대응하는 건 차별되지 않지만 가져온 매출액에 대비해서 돌려주는 혜택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리젠시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모니터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출했는가에 따라서 우수고 VIP, 뭐 우수 고객, 일반 고객 구분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혜택 같은 것들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1번 고객 생애 주기는 고객을 획득하고 고객을 유지하고 충성 고객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획득했으면 유지해야 되죠. 이탈하면 무언가 불만족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탈한 고객에 대한 정보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왜 이탈했는가를 알면 그 다른 고객들이 그 이탈하지 않는 이유를 만드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고객 획득 단계에서는 무차별적 고객들에게 유인수단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유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을 획득하는 건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판매된다고 했을 때 구매할 용의자들이 있겠죠. 후보 고객이 있어요. 고객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 그 중에 선별하는 것을 고객 획득 단계라고 얘기하는 건데 잘못 설명했죠. 2번이 답이 되고요. 3번, 기존의 유치 고객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거 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객을 장기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등장한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전환 비용을 높이는 겁니다. 전환 비용을 높이면 장벽이 되죠.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시는데 뭐 어떤 휴대폰이냐에 따라서 입력하는 키패드가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숙달된 것에서 다른 것을 쓴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전환 비용이 높으면 바꾸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전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4번,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해 업셀링, 격상 판매를 통해서 거래액과 횟수도 증가시킬 수도 있거나 또는 교차 판매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 신혼부부가 둘이 쓸 수 있는 세탁기 규격이 아니라 향후 이 자제분들을 낳았을 땐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한데 미리 사두시도록 하면 용량이 올라가죠. 단위당 업셀링 하거나 양복 사셨으니 넥타이는 어때요? 교차 판매할 수 있죠. 그 다음 58번, 불만족 고객의 응대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불만족 고객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고객이 아닙니다. 불만족 고객의 불만족스러운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의 정보죠. 즉 불만족을 만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이고, 불만족을 만족으로 전환시킨 고객은 자사의 지속적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1번, 불만 고객들이 꺼리낌 없이 그들의 불만을 털어놓도록 잘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무언가 카운셀링, 뭐 상담 같은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죠. 들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번, 고객들은 대체로 무형의 해결책보다 유형의 해결책을 선호하는 것을 인지하고 응대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응대하시는 분이 제품 바꿔줄게요. 기분이 어떨까요? 일단 정중한 사과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사를 보면 이 정중한 사과, 뭐 진실된 사과를 먼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내용을 느꼈다는 것은 그만큼 불편함을 받았던 기관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의 진실성의 표현을 하고 그에 상하는 가치는 부수적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형 이전에 무형의 해결책이 가장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2번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9번, 상품 관리의 핵심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재고, 총이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내용들은 다 맞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재고 총이익률이라는 것은 총이익을 나누는 분모는 총매출이 아니고 순매출입니다. 그래서 순매출이고 총매출을 다 순매출로 바꿔야 돼요. 순매출이라는 것은 내가 총매출을 했지만 그 매출한 품목들 중에 뭐 일정한 할인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많은 양을 구매했다. 그럼 일정한 가격을 할인해 줬을 텐데 그 매출액에서 일정한 할인액이라든지 또는 환입되는 품목이 있을 때니까 그 환입품에 대한 액수, 이 금액 이런 것들을 차감하면 순수한 매출만 따질 수 있게 되는데 그때 2번에서 총매출들은 다 순매출 이렇게 해야지만이 재고의 총이익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번 고객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서비스는 무형이기 때문에 유형의 제품을 측정하듯이 손쉽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서비스 퀄리티 줄여서 서브퀄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척도 기준이 있죠. 평가 기준이. 1번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는 반응성과 관련이 있다. 나한테 무언가 해주시오. 그럼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요. 2번 직원의 지식과 예의, 신뢰와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확실하다는 확신성입니다. 틀렸죠. 그리고 신뢰성이라는 것은 내일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하면 진짜 2시에 찾아뵙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뢰성이죠. 약속한 것 정확하게 수행하겠다는 그것이 이제 신뢰성이죠. 2번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1번 매장 레이아웃에서 특선품 구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른 것은 5번에 보시면 쇼윈도를 적절히 사용하면 고객을 매장 안으로 유인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특선품이라는 것은 특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매품적인 선정한 그런 품목들을 눈에 잘 띄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대가 있을 때 매대에 상품들을 진열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엔드매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쇼윈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그리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5번이 가장 바른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2번 포토의 경쟁 전략 유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포토는 일반적으로 경쟁을 하는 상황 내에서는 어떻게 세분화된 시장에 접근을 할 것인가를 보고 전체 시장에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방법들도 있지만 또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또 원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을 낮춤으로 인해서 원가의 우위적인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요. 따라서 1번에 보시면 전문화, 정상인보다 훨씬 큰 옷만 전문적으로 파는 의류업체, 물론 그런 의류 자체를 전문화할 수는 있습니다만 포터의 경쟁 전략 유형으로는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보다 훨씬 큰 옷만 전문적으로 파는 의류업체라고 했을 때에는 포터는 이 분류를 차별화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류지만 이쪽 전혀 다른 부분 했을 때 차별화 전략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62번의 답은 1번입니다. 63번 격자형 배치에 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틀린 것 자체 나머지 이제 맞으니까 숙지하시면 되고 2번에 보시면 백화점에서 이 배치는 고객이 점포를 둘러보면서 흥미로운 신상품을 둘러보기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격자형 배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흥미로운 신상품이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보겠다는 건데 이건 자유형이에요. 그래서 63번에 2번이 격자형 배치, 우리가 이 마트 갔을 때 딱딱 격자 모양처럼 되어 있는 배치는 아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겁니다. 64번 유통의 도매 기능 중에 상적 유통 기능이 아닌 것은 상거래적인 그런 상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신유통을 개발한다든지 판매 촉진을 한다든지는 전부 산적 유통 기능에 포함될 수 있지만 2번의 장기 보관의 기능은 물류에 있어서의 기능이죠. 물적 유통 기능이에요. 그래서 물류라고 보아지는 것은 핵심적인 건 운송과 보관이죠. 그리고 운송과 보관에 맞닥뜨려지는 그 양단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역이라는 것이 또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보관은 물적 유통 기능이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됐다,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65번 물류 시스템의 구체적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뢰성 높은 운송 기능은 말 그대로 운송 기능이고 정보 기능과 피드백 기능, 정보 기능이 있고요. 포장과 하역 기능도 있고 재고 서비스 기능도 있는데 5번의 제품 가공과 가격 절감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류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산출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산출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단편적인 활동이 아니라 결합이 되어져서 시너지가 누릴 수 있도록 유기적인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걷는다고 했을 때에는 그 걷게 되는 그런 과정 내의 그런 근육 활동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걸을 수가 있듯이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들의 필요 요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맞물림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아웃풋이 잘 나오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보면 물류 시스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뭐 표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결합이 됨으로써, 즉 유통이면 유통, 보관이면 보관, 하역이면 하역, 정보활동이면 정보활동 등등이 전부 각 분야마다 상당한 시스템들을 두고 있지만 이 시스템들이 결합돼서 결국에는 물류 시스템이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유기적으로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뭐 전략적 차원 내에서의 유통가공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류비를 정갑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65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66번 고객 접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진실의 순간이라고 진실된 순간이라고 하는데 이 진실된 순간은 고객이 매장을 보고 매장의 문을 열었을 때 보고 그 응대를 하는 고객을 점원을 보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중요한 순간, 진실된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100 빼기 1은 0이다. 100명 만족시키고 1명 불만족이면 그건 서비스 안 준 거나 마찬가지다. 즉 단 한 명이라도 중요하다라는 관점인데 고객 접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맞닥뜨려질 수 있는 물리적인 부분들 또 무형적인 부분들 모두가 중요한 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고객이 매장에 들어서서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수초 동안의 짧은 순간을 진실의 순간 또는 결정적 순간이라고 한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객과 이 접촉될 수 있는 이 MOT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서서 구매를 결정하기까지의 그런 과정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고객 접점 서비스라는 것은 고객과 서비스 요원 간의 약 15초 정도의 그런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1번이 가장 옳지 않은 형태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6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매상의 가격 전략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A. 경쟁 점포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면 그 차이 혹은 그 이상을 보상해 준다는 가격 전략은 경쟁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합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보상적인 개념을 예를 들어서 경쟁 점포가 100원이고 나도 100원인데 80원에 팔면 나는 그만큼 떨어진 만큼 내가 다시 보상해 주겠다. 이것은 경쟁 가격이 아니죠. 80원? 난 50원.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경합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 촉진용 상품을 대량 구매하여 일부는 세일용으로 판매하여 저가격 이미지를 구축하고 일부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 높은 이윤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높고 낮은 가격, 하이로, 고저 가격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68번 중간상 촉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5번을 보시면 중간상 촉진 수단 중 제품 보증이란 제품이 특별하게 성능을 발휘할 것을 제조업자가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소매상들의 환불이나 AS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제품 보증을 한다는 건 고객들에게 믿고 사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소매상들에게 나 제품 보증해 해서 소매상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최종 소비하는 대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을 위해 보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5번이 제대로 설명이 되려면 제품 보증이란 소매상이 아닌 구매자를 위한 판촉 수단이다 이렇게 봐야 타당한 것이죠. 그래서 6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매 업체의 고객 세무나 조건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A. 독신남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거주지를 알기 어렵다. 일단 시장의 기회를 발견했으면 그 시장에 내가 진입할 수 있는가, 접근할 수 있는가, 접근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겠네요. B.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은 향수에 대하여 다르게 반응한다. 서로 다르다. 차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이 시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따라서 A는 접근 가능성, B는 차별화 가능성이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0번. CRM의 등장 배경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방식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일정한 변수로 어떠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어떤 마케팅 자극을 제공했을 때 동질적인 부분들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일정한 생산 라인을 돌려서 과거보다는 이제 소량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이제 또 적합한지도 따져볼 수 있으니까요. 2번.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도 정형화된 생활 방식에서 상당히 복잡 다양하게 변했죠. 개성들도 강해지셨으니까요. 3번. 마케팅 패러다임도 불특정 다수 고객이 아니라 기존의 수익성 있는 거래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전개하기 시작했죠. 지속적인 관계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고객으로부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라이프 타임 밸류죠. 이 LTV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고객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거죠. 가치 제공을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한다 해서 잘못된 기술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4번.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도 수익 중심의 가치 경영에서 매출 중심의 규모 경영으로 변화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었죠. 많이 팔고 뭐 이런 관점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적인 부분들로서의 관계 형성이 더 중점이 됐기 때문에 4번은 바뀌었어요. 5번.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고객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DB가 있죠. DB가 있고 이 DB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정보들은 이제 통합 관리의 형태를 취하죠. 왜 통합을 하느냐? A 부서 따로, B 부서 따로, C 부서 따로 특정한 고객에 대해서 뭐 판매 부분, 서비스 부분, 상담 부분을 따로따로 제각각 저장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막 책장에 넣었을 때 찾아보기도 힘들듯이 다른 책을 넣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간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 제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활용하고 검색을 이제 하도록 바꾼 거죠. 절약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에 잘 보는 거는 이제 오너분들이 요거 좀 메뉴 좀 빼놔봐. 하면 데이터 마트가 되겠죠. 클래스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케팅에 효과적일까 효과적이 아닐까 정보 분석을 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클러스터링, 뭐 군집 분석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트리 분석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와 정보 기술을 통해서 아주 최적의 그런 마케팅 활동을 또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통 마케팅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를 많이 접하고 직접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문제를 풀면서 다른 파트의 어떤 내용들이 또 어느 단원에서 나왔는지를 상기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